프로세스를 뭐 이렇게 번역서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 프로젝트 관리하고 관련된 뭐 전문 강사들이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제가 그 책들도 이제 쭉 사서 보면 대부분 뭐 애자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우리 말하기 쉬운 뭐 스크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게 종합해서 좀 많이들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네이키드 애자일을 보고 제가 이게 좀 감동을 받은 게 정말 이 새로운 신선한 시각으로 요 애자일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에 사실 이제 적용할 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이게 쓴 걸 보고요. 사실은 제가 이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자에게 정말 이렇게 무례함을 무릅쓰고 이메일을 보내서 저희 애자일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발표를 요청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 이재영님께서 여기 직접 여기서 발표에 응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일단 우리 이재영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이게 신선한 시각을 갖고 있어서 정말 이게 좀 해안이 굉장히 부럽습니다만은 이분이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 보내준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게 좀 약간 젊으신 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현재 머니스톤드 인사팀 총괄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뭐 강의 같은 거나 이런 뭐 저서 이런 것들 갖다 쭉 보게 되면 대부분 강의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애자일 조직, 그다음에 뭐 주로 임원급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뭐 경영자 독서 모임, 뭐 LG CNS 임원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런 쪽에 좀 높으신 분들이 정말 우리 받아들이기 힘든 애자일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는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시다시피 네이키드 애자일이라고 해서 이제 경영의 눈으로 애자일 바라보기 미래의 창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요 아티클은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뭐 동아 비즈니스 리뷰나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쪽에 정말 이게 기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안하고 불확실하면 생산성도 또 조직 내부의 존중의 문화 조성해야 이런 식으로 애자일 문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이 지식을 좀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게 좋은 자리 이게 마련했으니까요. 우리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발표자 소개는 이렇게 했고요. 이제 우리 발표 직접 들어가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영입니다. 네, 잘 예. 들리시나요? 네네.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너무, 황송하게 잘해주셔서, 저는 뭐, 현재 그냥 어니스트 펀드라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조직 인사 컨설턴트로 좀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애자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뭐 소프트웨어 방법론이나 이런 측면을 좀 확장해서 경영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애자일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좀 뭐 부족하지만 좀 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 애자일이라는 개념들이 나왔을 때, 왜 이 애자일이라는 개념이 그냥 소프트웨어 방법론으로서 나온지도 사실은 조금 됐는데, 왜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를 고민했을 때, 지금이라는 시대 자체가 좀 거대한 전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뭐 인터넷이 발달된 이후로 뭐 사실 뭐 인공지능이나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어떤 뭐 디지털 평평화나
또 최근에는 모바일에 대한 기술 때문에 어떤 뭐 호모 스마트쿠스라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제 뭐 개발이 됐고 또 그런 기술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의 문화도 많이 변하고 또 저희들이 소비하는 습관들도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기업이 뭔가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들은 별다른 선택 권한 없이 사야 됐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소비자가 그런 그 제품 기획이나 소비자의 힘이 더 세진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오히려 기술적으로 초개인화 기술이 나와서 그런 개개인의 맞춤 타겟팅을 하고 또 그 개개인의 개성들을 좀 그 개성들을 좀 충족시키지 않으면 또 살아남기 힘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디지털 전환 자체는 문화적으로도 전환을 많이 해주는데 예전에는 사실 정보라는 것들이 누군가가 통제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였다면 지금의 문화는 사실 더 이상 어떤 그런 정보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이런 것보다 탈권위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인터넷만 찾아보면 그런 정보들은 팩트 체크가 가능하고 혹은 내가 모르는 정보를 남이 알 수 있는 경우도 훨씬 많고 또 그 정보 자체가 훨씬 더 빨리 퍼지고 이런 측면들이 우리 문화적으로도 사실 이런 과거의 그런 어떤 권위, 통제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희석되고 어떤 연결되고 우리가 협력하고 혹은 서로 공유하고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 변화에서 사실 다만 저희들이 정서적으로 보면 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으로는 되게 빈곤하지 않는가 이런 또 사실 고민도 또 되고요. 과거에는 사실 저희들이 직장에서 조직 생활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종신직업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우리들이 어떤 얼만큼 또 오래 일을 하고 얼만큼 오래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또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기술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어떤 경제적인 변화의 기저에는 또 저희 학문적으로 사실 근거 기반의 연구 그리고 행동심리학, 경제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고전 경제학이나 과거에 어프로치했던 그런 학문들의 가정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요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인간은 합리적이야라고 했다면 인간은 사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비합리적이야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학문적인 기조 자체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대부분 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아마 제시됩니다. 토마스 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보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뭔가 되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대전환, 어떤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좀 단절적인 파열 과정에서 경쟁하는 이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믿음, 인식의 총체가 되게 집단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또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대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경영 차원에서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는 되게 거대한 차원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조직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조직 경영들이나 기존의 기업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토마스 쿤의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정상 이론 혹은 정상 경영은 일종의 테일러리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건데요. 이제 과학적 관리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약간 기계로서 사실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작동을 없애야 되고 인간이라는 기계를 최대한 원활하게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때문에 인간은 뭔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실 게으르고 되게 빈둥거리기 때문에 이 빈둥거리는 직원을 어떻게 엄중히 다뤄야 될지, 그리고 직원은 기계이기 때문에 교체 가능하고 어떤 능률을 뭐 개개인이 높이고는 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뭔가 수뇌부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해야 되고, 절차는 가능한 표준화하고 개개인의 개성은 사실 그렇게 존중될 만한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일러가 기업 대상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사실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지 않고, 괄호 열고 사실 그런 창의력은 되게 소수의 수뇌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기계처럼 시키는 대로 명령하고 이렇게 통제하면 이제 된다는 태도입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테일러리즘이 사실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벨 맨지스 리스라는 이분은 이제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간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호사는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이나 마음 관리나 사실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일반 조직의 구성원들보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높은 수준으로 해야 되는 이제 문제였는데, 실제 일을 하는 와중에,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게 이 환자들에게 공감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환자의 어떤 좀 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을 겪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의 테일러리즘식의 그리고 근대적인 방식은 사실 일에서 사람을 비인격화하는 거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테일러리즘이랑 유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환자를 환자로서 대하는라기보다는 번호를 붙이는 거죠. 10번 침대에 간, 그리고 장기의 이름을 붙여서 15번 침대의 폐렴. 여기에 이제 이런 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어려울 때 당신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경영진 혹은 수뇌부가 고심해서 설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그 지시에 따라서 순응하면 됩니다. 개개인으로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나 싶은 부분들의 어떤 부작용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떤 내가 일에 대해서 맥락을 분절하고 비인격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서 그 체크리스트대로 수면제를 주는 겁니다. 네. 잠이 들었는데 사실 수면제를 그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주는 행동들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전환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이런 인간을 기계로서 받아들이는 테일러리즘, 뭔가 그래도 예측 가능하고 이 예측대로 움직이면 뭔가 일이 돌아갔던, 어느 정도는 돌아갔던 그런 시대 자체가 바뀌었을 때,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정상 경영으로서의 테일러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게 경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런 패러다임의 은유로서 어떤 포스트 테일러리즘의 매개체로서 어떤 애자일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애자일이 담고 있는 철학이나 애자일이 담고 있는 패러다임이 과거의 테일러리즘, 사람을 비인격화하고 우리를 기계화시킴으로써 작동을 원활하게 해서 효율을 추구함으로써 어떤 경영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개념하고는 어느 정도 대척점에 있는 철학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선언문,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시초격인 그런 선언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떤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리고 포괄적인 문서 자체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이 문서적인 계약 협상 자체보다는 고객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맥락을, 그리고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는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이런 철학들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영이 바라는 패러다임에 필요한 철학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경영 패러다임과 경영 방법론들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테일러리즘의 시초격은 이제 매니지먼트 1.0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령과 통제, 감금과 채찍 기반의 어떤 관리 시스템이었고, 이거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까지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저 역시도 조직 컨설팅을 할 때, 특히 조직 성과 관리를 할 때 많이 썼던 그런 BSC나 혹은 뭐 식스 시그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과학적 관리법을 좀 더 그럴듯하게, 좀 더 측정하고 계량적으로 좀 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제 방법론이어서, 사실 매니지먼트 1.0과 2.0은 어떤 그 궤를 같이 하는 사실상은 테일러리즘의 영역에 속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새로운 철학을 담은 패러다임은 완전히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매니지먼트 3.0이라고 굳이 이름 붙여본다면, 이 영역은 사실 자율과 책임, 역할, 내적 동기부여 기반의 어떤 입체적인 관리 체계를 우리가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간의 인간은 기계다. 그리고 경영은 인풋을 하면 뭐 사실 과정은 잘 모르겠고 블랙박스시고 그냥 아웃풋이 나오면 된다라는 것이 아닌, 이 심리적인 인간 자체가 영위하는 어떤 뭐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어떤 경영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이제 새로운 어떤 포스트 테일러리즘의 철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뭐 포스트 테일러리즘을 좀 뒤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에 잠깐 다시 돌아가서 그런 패러다임의 정의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에 수반되는 믿음이나 가치나 인식의 총체가 집단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전환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조직 경영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에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화를 어떤 형태로든 과거의 테일러리즘에서 새로운 뭐 애자일 문화로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조직 문화라는 뭐지? 라는 고민들을 해봤고요.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에드거 샤이는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물이죠. 인공물은 쉽게 얘기하면 뭐 구글이라는 회사를 치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로고, 그리고 구글이 뭐 상징하는 뭐 마스코트, 뭐 약간 이런 디자인적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방하는 믿음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내거는 어떤 슬로건인 거죠. 뭐 구글, 뭐 계속 예를 들었던 구글 같은 경우는 뭐 Don't be evil이라는 가치가 가장 뭐 유명하기도 한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유명한 뭐 넷플릭스는 뭐 자유와 책임의 문화에 따라서 그런 그들이 뭐 내놓은 어떤 매뉴얼의 문구들이 되게 유명하죠. 근데 하지만 에드거 샤이는 우리가 진짜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거나 조직 문화를 관리하고 싶다면 이런 인공물이나 실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표방하고 홈페이지에 노출하는 이런 믿음과 가치보다 정말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정, 암묵적인 기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테일러리즘과 그리고 애자일을 어떤 문화로, 그리고 이런 암묵적인 마인드셋 혹은 기본 가정으로 봤을 때 이 애자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출발하면 궁극적으로 그런 애자일을 추구하고 애자일을 도출함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이제 애자일 포럼의 구성원 분들로서 아시겠지만 애자일의 뭐 많은 자료들을 보면 빙 애자일, 뭐 두잉 애자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두잉 에자일 같은 경우 많이 어떤 퍼실리테이팅 방법론이나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스크럼이나 이런 실질적인 도구적인 부분들을 뭐 의미한다면 이런 빙 에자일은 어떻게 진짜 에자일이 되지? 어떻게 에자일 마인드셋을 갖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더 중점적으로 오늘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사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이 테일러리즘과 에자일은 좀 다르더라.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측면에서 사실 X 이론 Y로 너무나 유명하죠. 이건 이제 뭐 미국 심리학자 더글러스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기업은 사실 XY 이론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도 설계되어 있고 제도도 설계되어 있죠. 사실 X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조금 게으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당근을 주고 채찍을 줘야 돼. 약간 이런 개념이고요. Y이론은 아니야. 사람은 뭔가 내적으로 동기부여해서 뭔가 의미부여가 됐을 때 정말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재밌는 것은 뭐 아까 전에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 많이 그 기류들이 다르다고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주류 경제학 혹은 주류 학문의 가정은 이제 뭐 고전 경제학의 가정이었죠. 그게 보면 호모 에코노미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임을 가정을 하고 모든 이론들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실 호모 파티클로지쿠스 혹은 호모 사이클로지쿠스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인간은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감정적인 동물이고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비합리적일 때도 있어. 한마디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제도도 설계하고 정책도 설계해야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조직을 만들 수 있어라는 이제 가정인 거죠. 사실 전자 호모 에코노미크스가 사실 전형적으로 테일러리즘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관이었다면 호모 사이콜로지쿠스, 호모 피시콜로지쿠스는 에자일 철학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전제에 가깝습니다. 뭐 여러분들 당연히 또 아시겠지만 뭐 생각을 위한 생각이나 다니엘 캐너먼이나 이런 넛지를 이해하기 위한 리처드 탈러나 이런 개념들이 사실 행동경제학, 행동심리학의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직에 스며들려고 하는 구조인 거죠. 재밌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X이론과 테일러리즘의 X이론과 이 호모 에코노미크스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호모 에코노미크스의 가정은 인간은 합리적이다인데 이 X이론은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게 빈둥빈둥거리고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실 별로야. 뭐 정말 똑똑한 사람은 따로 있어. 약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모순이죠. 그리고 뭔가 현실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인간을 좀 가정했기 때문에 이게 상상만큼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에 대해서 반대로는 X이론처럼 야 인간은 빈둥대니까 쟤는 때려야 돼. 혹은 채찍질을 해야 돼. 혹은 뭔가 당근을 쥐어줘서 침을 흘리게 만들어야 돼. 라는 것처럼 이론과 철학이 현실을 채우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X이론 신봉자들이 조직을 장악해서 뭔가 인간성을 상실한 조직 시스템을 재생산해 온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에자일 조직, 나아가서는 이런 바뀐 패러다임을 설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직 운영이나 전략이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정말 우리가 인간 심리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는 바를 반영해서 설계해야 돼. 때문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운영이나 관리 역시 되게 끊임없이 실험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을 사실 반복해야 돼. 뭐 에자일의 도구나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게 뭔가 빠르게 실험하고 시도하고 거기서 회고해서 그것들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들을 그런 피드백 루프를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사실 이런 행동심리학적 인사이트나 거시적으로 우리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떠나서 그러면 누가 일을 잘해? 누가 우리 최고의 인재야라고 하는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기업은 그 인재 관리나 인재를 추구하는 방식은 사실 슈퍼스타를 추구하죠. 이 슈퍼스타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이 슈퍼스타가 필요해. 이 조직에 정말로 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약간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조직 시스템 역시도 너 슈퍼스타가 되면 너는 정말로 우리 뭐 보상적으로든 정말로 큰 거를 뭐 큰 보상도 줄 수 있고 큰 지위를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개념의 특징은 이 슈퍼스타, 이 일을 슈퍼스타라는 이 특징은 그러니까 어떤 관계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를 창출하는 게 어떤 집단의 협력이나 어떤 팀워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철학은 우리가 슈퍼스타를 많이 모아놓으면 우리가 조직이 성공할 거야라는 가정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 에자일이라고 하는 철학은 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고성과인 사람 뭐 AP 빈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에자일이 강조하는 것은 기버입니다. 그러니까 기버라는 것은 사실 애덤 그랜트라는 와튼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의 이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온 개념을 차용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타적인 사람 이겁니다. 뭐 당연하게도 일을 잘하면서도 이타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슈퍼스타와 기버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버는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조직에서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슈퍼스타를 채용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기적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남의 공을 가로채서 본인이 슈퍼스타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은 이 개개인 자체보다는 어떻게 팀워크를 내서 그 팀 자체가 슈퍼스타가 될 거냐, 어떻게 그 조직 전체가 슈퍼스타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철학인 거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그 근저에 있는 마인드셋 차원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이제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슈퍼스타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뭐 중고등학교나 혹은 대학교까지도 이제 교육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시스템은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일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열심히 일하지 마. 그냥 잘해. 근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런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 오랫동안 사실 테일러리즘의 철학은 사람들은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스냅을 하는 거고 정말로 재능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면 돼.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라는 개념인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마치 그런 거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슈퍼스타이기 위해서는 진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공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 남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그런 형태로 그 픽스드 마인드셋은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인간은 바뀔 수 없어. 인간은 어느 정도 유년기를 지나면 고정돼서 뭐 그게 어떤 철학적인 측면이든 혹은 뭐 어떤 성장하는 측면이든 뭐 언어를 배우는 것든 어떤 학습의 부분들에 있어서 배우기 힘들어라는 개념이라면 성장 마인드셋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인간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노인도 뭐 영어나 혹은 그런 뭐 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이제 차츰 과학적인 근거로 발전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은 사실 캐롤 드웨기라는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가 몇십 년 동안 개발해오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뭐 와닿고 이제 굉장히 그 기업의 철학들에 이제 녹아 있는 개념들이 있는 것입니다. 캐롤
캐로드웰이 말하는 이 그로스 마인드셋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어떤 애자일 조직을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애자일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캐로드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뭐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인재상이기도 할 텐데 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적게 노력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뭐 이 조직에서 나를 증명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배우고 발견하는 이 과정 자체에서 성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로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극제로 삼는다는 것이죠. 잠시 또 뭐 좀 산으로 빠지지만 애자일 철학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아마 강조하실 때, 그러니까 애자일은 실패를 되게 존중하는 문화야. 빠른 실패를 원해. 뭐 이런 실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로스 마인드셋 자체가 내가 성장을 위해서 시도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여기서 좌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막연하게 되게 나이브하게 나는 성장할 거야 이런 막연한 마음을 품는 게 그로스 마인드셋이 아니라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 성공과 성장을 위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관리할 줄 알더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더라라는 것인데 내가 동기부여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전략이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선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애자일 조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게 재밌게도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죠. 오버랩이 되죠. 그러니까 애자일 조직이라는 것 역시 그런 엔드 투 엔드로 멀티펑셔널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할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뭐 OKR이든 어쨌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안 된 포인트들이 뭐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뭐지?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수했다면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가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회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 개개인한테도 그 마인드셋 차원에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근성입니다. 또 그로스 마인드셋이 궁극적으로 그로스 마인드셋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고 이 근성마저도 배울 수 있는 것이라 여긴다는 부분인 거죠. 이런 일련의 그로스 마인드셋과 어떤 우리가 인재상으로서 슈퍼스타냐 기버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냥 일련의 문헌들이나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애자일 경영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약 10가지, 11가지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높은 책임감과 능동성을 바탕으로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 테일러리즘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일 테고요. 다만 일 자체의 가치와 과정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되게 안정적인 자존감. 사실 테일러리즘에서는 사실 이런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웃 오브 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계고 인간은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주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얼만큼 멘탈리티가 이런 성숙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구조적으로 잘 없죠. 다만 여기서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애자일 경영 혹은 애자일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경영 패러다임에서는 굉장히 강조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비판, 피드백에 대해서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열려있고 겸손하고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진솔하게 소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책임 편향을 극복할 줄 알고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타 직무와 타인을 예단하지 않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고자 하되 신중한 안목을 바탕으로 조직 내 테이커를 분별 대응할 줄 알며 이탈심이 자칫 자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략. 10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담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이론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아담 그랜트가 실험을 했을 때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탁월성을 추구하면서도 이타적인 사람이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최저성과자 군에도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타적인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성과자지? 라고 했을 때 아담 그랜트가 조금 더 파보니 그들이 이 테이커들에게 놀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네. 테이커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이타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런 기준 없이 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를 빨리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조직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이 최저에 있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조직 안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테이커를 제거해 줬을 때 조직이 건강도가 올라가고 그런 저 밑바닥에 있는 이타적인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위로 올라갈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버인 동시에 이런 페이커를 만났을 때는 매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처는 아담 그랜트가 말하는 조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형인데 이런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고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다만 이 매처가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페이커를 만났을 때는 그런 매처의 애티튜드가 기버한테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종합하면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프로페셔널한 그로스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런 직무적인 탁월성이나 직무적인 성장은 저희가 어떤 경영이든 어떤 조직이든 당연하게도 디폴트로 추구해야 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조직 인사를 총괄하거나 아니면 HR로서 혹은 컨설턴트로서 이 조직을 오랫동안 바라봤을 때 기업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혹은 이런 마음 관리 혹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만큼 성숙할 것인가라는 관점, 이 관점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들을 현장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이론적으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잡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정을 중시하거나 내가 안정적인 자존감을 바탕으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은 채로 어쨌든 내 성장 자체, 조직의 성공 자체를 추구하거나 혹은 어떤 협력을 통해서 뭔가 가치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신적 성숙도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대로 해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사실 애자일 조직이라는 형태의 표본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자일 조직은 무조건 소규모의 멀티펑셔널한 조직의 집합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표본이 멀티펑셔널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엔드 투 엔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야라고 한다면 생각해보면 이게 성과를 내기 사실 이 정신적인 성숙도가 없으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분야에서 내가 최고고 막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되게 평등한 구조에서 서로 내 거를 내어놓으면서 협력을 해서 뭔가를 추구하라고? 뭐 쉽지 않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면 궁극적으로 애자일과 테일러리즘에서 애자일 철학의 어떤 주요한 특징은 우리가 맥락이라는 측면을 그래서 더 공유해야 되고 어떤 협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야와 분야의 경계 그리고 어떤 레벨과 레벨 간의 어떤 위계는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적응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재 운용에 대해서 테일러리즘은 전형적으로 당근과 채찍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애자일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되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직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떤 조직 안에 이런 뭐 메리토크래시, 성과주의,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심을 거냐라는 고민이었는데 그때 제가 컨설팅을 하고 들어가면 사실 그 업계, 조직인사 컨설팅의 업계 놈은 보상의 격차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과 평가를 강력하게 해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화를 한 다음에 그 상대적인 개념에 따라서 등급과 등급 간의 보상 수준을 확 벌리는 것이 성과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되게 업계의 되게 놈이었고요. 그러니까 표준이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당근과 채찍의 전형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만 애자일 철학을 추구하는 조직들에서 보면 그런 보상적인 부분들부터 다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야, 우리가 일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재적인 동기 자체에 중요시를 해야 돼. 일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부여를 해야 되고, 단지 보상은 내가 그 의미를 추구함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뭔가 제공이 돼야 돼. 때문에 우리가 한 팀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받고 너는 못했기 때문에 3천을 받는다면 3천 받는 사람이 어떻게 협력을 하겠어? 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열을 내야 되지? 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테일러리즘은 전형적으로 문제 운용에 있어서 평등주의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야,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보다 우리는 일괄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일괄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디테일한 간단한 것만 봐도 야, 우리 전원이 9시에 나와서 그냥 6시에 퇴근해야 돼. 혹은 전원이 9시에 나와서 뭐 퇴근 시간은 자유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을 똑같이 보고 모든 것들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기계로서 보고 딱딱 맞춘 집단주의 평균주의적 사고를 저희들은 많이 했죠. 다만 애자일 철학에 대해서는 애자일 철학은 이 개개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희들이 잘 뽑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에서 그런 혁신이 촉발된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에서는 어떤 파괴적인 혁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 역시도 테일러리즘은 물론 테일러리즘 자체가 이거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평면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테일러리즘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를 통해서도 비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평면적인 사고의 전형은 지금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대부분의 조직은 소위 더 잘 나가는 조직일수록 전형적으로 평가가 되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역량평가와 성과평가가 있죠. 그리고 성과평가는 KPI라는 어떤 목표 설정을 통해서 수치화를 합니다. 그리고 역량평가는 그 조직의 뭐 핵심 가치를 얼라인을 해서 뭐 책임감, 뭐 직무 뭐 전문성 뭐 몇 가지의 포인트들로 이제 역량이라는 이제 그 역량 모델링을 하죠. 이 성과평가는 KPI도 뭐 작게는 뭐 3, 4개, 뭐 많게는 뭐 10개까지 있는 기업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KPI를 가지고 성과평가는 또 점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KPI는 가능한 이 목표에 얼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건드릴 수 없는 뭐 점수이고 역량평가는 이제 어떤 그런 역량 행동 지표들이 있어서 거기에 체크를 해서 또 점수를 매기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성과, KPI, 역량 이런 유닛을 나눠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항목에 각각 점수를 매기고 이거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평균을 냅니다. 그럼 이 평균을 내는 그 점수가 과연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상식적으로 던져보면 되게 위얼드하죠. 그래서 실제 컨설팅을 들어가 보면 이 역량평가, 성과평가나 KPI 이런 방식은 되게 수치적이고 수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정치가 존재합니다. 성과평가를 일단 됐는데 그런 KPI부터 영업하시는 조직들 분들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해보면 혹은 이 수치 자체부터 뭐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세일즈는 뭐 에어리어도 있는데 이런 에어리어가 하나도 고려가 안 돼서 이 숫자 자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숫자고 이런 게 이제 성과평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고 때문에 어떤 리더십은 어쩔 수 없이 혹은 구성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역량평가를 어느 정도 조작함으로써 그런 결과물을 끼워 맞추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평면적인 사고의 반영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수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뭔가 둘러서 일을 복잡하게 더더욱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거죠. 시스템 사고는 그냥 그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슨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수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복잡계야. 그러니까 복잡계라는 특징은 인간은 뭔가를 한다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이 영향을 받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관계들을 인과관계나 원인들을 고려하면서 조직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것이죠. 학습적인 부분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우리들이 성장 경로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경로에 맞춘 교육 시스템과 경로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에서 과장이 되려면 과장에서 차장이 되려면 영어 시험 점수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 과목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고 승진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죠. 근데 다만 그것이 물론 승진 자체를 위한 뭐 룰 세팅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개개인의 성장 경로를 설계하고 성장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적합한 학습인가라는 관점에서 에자일 철학은 학습을 열자 우리의 개개인의 경로의 성장 경로는 모두가 다르고 그 성장 경로에 맞춰서 그 본인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열고 다만 그렇게 학습을 했을 때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과 학습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필요한 학습의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에 대한 개념, 관리에 대한 철학도 많이 바뀌죠. 중앙집중, 그러니까 과거의 테일러리즘 혹은 과거의 뭐 정상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수뇌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뇌가 따로 있고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는 것이죠. 에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멀티펑셔널한 엔드 투 엔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직이 뭔가 머리가 따로 거대한 조직에서 뇌가 따로 있고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어서 뇌가 죽으면 모두가 죽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 정말 세포 같은 조직처럼 어떤 폐탈 조직처럼 어떤 한 조직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조직들이 살아나고 그 조직이 실패하면 또 다른 조직들이 살아나는 형태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정보나 우리의 지식 자산들을 공유해서 우리의 리스크도 분산하고 우리의 뭐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권력들을 바탕으로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조직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려면 일단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과거는 저신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책에도 간단하게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지만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지하철 개찰구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면 뭐 북유럽은 일단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KTX 같은 것도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탄 다음에 그런 타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믿고 그 믿는 시스템과 믿지 않은 시스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실 우리 기업들의 시스템은 일단은 믿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가죠. 일단은 못 믿겠고 그 다음에 믿음을 보여줬을 때 뭔가 하나씩 열어줘야 되는 이런 대부분의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장 간단한 것이 근무 관리인 것 같아요. 근무 관리면 보통 저희는 이제 근태 같은 부분들을 얼만큼 일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신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너가 일하는 시간 가지고 체크하지 않을게. 다만 우리가 결과나 실질적인 성과나 성장 가지고 이야기하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일 테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못 믿은 채로 가는 경우에
조직의 입장에서든 그게 국가 차원에서도 입장에서든 사실 저신뢰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상의 이런 신뢰를 만들기 위한 비용들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시스템이 그런 신뢰를 너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뭐 물론 이상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성과, 좀 더 생존에 좀 더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조직 시스템이나 관리 측면에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무엇을 너칭하는가, 무엇을 자극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상대평가 얘기를 드리면 뭐 심한 경우는 되게 팀이 5명인데 5명을 상대평가해야 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상대평가를 근데 이렇게 내가 팀이 5명이고 팀워크를 해야 되는데 5명 중에 1명을 C고 1명은 A라면 이것은 무엇을 너칭할까요? 이것은 경쟁을 너칭할까요? 아니면 협력을 너칭할까요? 그러니까 경쟁을 너칭하더라도 이 팀 안에서의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트랩에 빠져서 고민을 했던 전형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이전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외부에서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내부의 구성원에 의해서든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패션 잡지에서도 사실 되게 이런 탐사 보도나 이런 저널리즘에 기반한 어떤 심층 인터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니티 페어라는 이제 매거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위 말해서 왜 망했는가라는 기사가 실렸고 그게 굉장히 뭐 지금까지도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베니티 페어에서 그 전현직 임직원을 인터뷰해서 내놓은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망가진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야만적인 문화인데 그 야만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들은 예를 들면 구글은 시장과 경쟁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 총질을 했다. 뭐 제가 책에도 담아놨지만 실제 구글링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오거니제이셔널 스트럭처를 치면은 서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야만적인 문화를 뭘 만들었냐고 했을 때 이런 스탠딩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내부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 자체가 내부 총질을 낳고 그런 내부 총질을 하는 사이에 구글이든 다른 회사들은 시장과 경쟁하면서 앞으로 뛰쳐나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봤을 때 그럼 그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얼마큼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뭐 반면교사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들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 이건 굉장히 이제 뇌과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경쟁, 그런 압박과 같은 시스템이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냐면 그러니까 작용을 일으키냐면 fight, flight, freeze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 fixed mind set을 자극하는 메커니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뭐 맹수를 만나거나 했을 때 뭐 이런 처음에는 싸워보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치려고 하는데 진짜 더 당황스러운 경우에는 그냥 프리즈 얼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강하게 키워야 돼. 우리 구성원은 강하게 키워야라고 해서 진짜 다그치거나 뭐 갈구거나 예를 들면 엄청나게 프레시얼 하거나 그런 뭐 알면 다 아는 사이임에도 진짜 갑자기 이제 일을 할 때는 그런 엄청나게 경쟁을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적어도 뭐 진짜 정신 차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내가 페이스를 놓쳤을 때는 진짜로 얼어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저는 시험 볼 때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수학 시험을 볼 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진짜 와, 나 이거 틀리면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와, 이거 이번에 뭐 몇 등 놓치면은 나 진짜 어떡하지? 라는 느낌에서 되게 얼어버리는 경우 혹은 진짜 집에 가고 싶은 경우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결국에 우리 지금까지 제도의 대부분,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고 하고 뭔가 규율과 통제 중심의 대부분의 시스템 자체가 파이트, 플라이트, 프리즈를 너칭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럼 우리가 그럼 뭘 너칭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뭐 심리학 교수가 이제 그 병원에 실험을 합니다. 최고 성과를 낸 조직은 뭐 어떨까라는 뭐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는 어떤 팀들을 막 조사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연구를 했을 때 약간 식은땀이 나고 황당했던 게 최고 성과를 내는 조직에 실수가 많은 겁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나? 왜 최고 성과를 내는데 왜 이 사람들 실수가 많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 처음에.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실수가 많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실수가 많이 기록돼 있더라가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는 다 똑같이 하고 실수는 다 많이 하는데 팀워크가 안 좋고 그러니까 성과가 좋지 않은 팀워크가 좋지 않은 조직들은 그 실수와 사고와 이런 것들을 숨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숨기고 더 크게 사고가 나거나 더 크게 운영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 제대로 운영되는 조직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내 실수에 대해서 내 실패에 대해서 바꾸고 그걸 생산적으로 회고하고 그 회고를 한 것으로 배워서 성장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에이미 에드먼슨 이런 심리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많은 이제 일관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그럴수록 조직 안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은 파이트 플라이트 프리즈 야 밖에가 저기 밖에 진짜 야생이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부터 엄청 야생이어야 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인 안전을 가지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그게 설령 단점이든 혹은 강점이든 혹은 실패든 실수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면서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사실 좀 말씀을 드렸던 바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뭐 테일러리즘과 그리고 애자일 네, 를 이제 되게 비교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여기서 되게 전제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 무조건 이 테일러리즘의 철학 혹은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나 방법론이 다 뭐 쓰레기고 다 나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양 대립이라는 뭐 사고의 도구를 사용을 하면 궁극적으로 그 대비 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뭐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직에 가서 조금 더 애자일한 모습, 애자일한 결론을 낼 때 내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해볼까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던 철학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런 새로운 철학들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응용해서 만들어 가볼까라는 측면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조직의 상황 맥락에 맞는 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균형점을 어떻게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뭐 누군가가 주입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조직에서 또 우리 맥락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저는 궁극적으로는 애자일은 아까 곧 문화가 아닐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다면 조직 문화라는 뭐지? 라고 했을 때 뭐 에드거 샤인의 뭐 조직 구성 요소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안하고 저희들이 해석한 문화라는 개념의 핵심은 문화는 모든 것들의 총체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뭐 모든 요소를 대봐 이러면 리더십도 있고 전략도 있고 구조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뭐 우리 개개인을 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 뭐 가치도 있고 궁극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소프트한 교육
혹은 어떤 소프트한 개념에 어떤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면 대부분은 사실 문화를 그런 되게 소프트한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문화는 진짜 리더십, 구조, 제도, 프로세스, 각각의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그 조직의 분위기와 그 조직의 행동과 말, 것들을 합친 총체다라는 측면에서 문화는 결과이고, 때문에 우리가 문화주도의 전환, 애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문화주도의 전환이야라고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요소, 리더십, 전략, 구조, 프로세스, 피플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애자일한 방향대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개념이 좀 어떤 방법론 차원에서의 애자일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사실 협의의 애자일에서는 사실 그렇죠. 되게 소규모 조직에서 애자일을 실험해 본 다음에 이거를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 혹은 프로세스 뭐가 하나 가면 나머지가 뒤따라오는 개념들이로 조금 더 많이 소개를 하는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혹은 실제 조직에서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조직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조직 역시도 이 모든 리더십부터 모든 것들이 정말 총체적인 역량을 다 붓고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제가 직접 강의해서 말씀도 드리지만 삼성도 그 안에 내부적인 그 애자일 조직이 있고 하지만 실제 이 협의의 애자일 개념에서 이런 방법론으로 확산을 시키는 시도할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애자일 조직 밖에 그 실험하는 조직 밖의 조직들은 저게 내 일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 혹은 저 조직이 뭔가 성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안 맞고 쟤네들이 맞는 거지 왜 쟤네들이 성공인 것처럼 해? 라는 배타적인 감정들이 많이 또 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서서히 움직이더라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소규모 조직을 실험해서 확산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조직 전체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자일이 적합한 문화 유형이 그럼 있을까라는 측면은 당연히 있겠죠. 실제 애자일의 철학에 부합하는 문화 모델을 굳이 따는다면 윌리엄 슈나이더라는 조직 심리학자가 만든 모델에 굳이 해본다면 우리는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능력 자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협력할 건지 그리고 배양은 뭔가 성장에 대한 개념인 거죠. 어떻게 성장을 같이 할 건지 이런 협력과 배양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관심이 많더라라는 것이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냥 대원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철학들을 바탕으로 사실 우리가 애자일 조직 혹은 애자일 시스템을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런 방법론들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원칙이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목적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애자일이든 아니면 과거의 매니지먼트 2.0의 BSC든 그 전에 테일러리즘이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그런 애질리티 자체를 어떻게 높일 거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확하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행동의 질을 높일 거냐에 있지 우리가 어떻게 잘 애자일을 되게 정석대로 그냥 도입해 볼 거냐 우리가 어떻게 BSC 자체를 정확하게 도입해 볼 거냐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애질리티를 높여서 의사결정의 행동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실 저희들이 이것 자체를 되게 환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그냥 몰입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근데 다만 그러려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개념, 새로운 철학들을 내재화, 사실은 뭐 새롭지도 않죠. 기존에 있던 개념들이 좀 더 무게중심이 옮겨오는 개념에서 어쨌든 그런 철학을 일관성 있게 내재화해야 사실 그 안에서 시스템적인 충돌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자일 조직과 애자일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상대평가 시스템과 어떤 보상의 차등을 주는 그런 보상적인 시스템을 공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를 할 때 내가 그런 일관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려면 이 철학을 내재화한 상태로 이것을 아마 추구해야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바르게 너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자의 철학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제도는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인간은 이 복잡계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고려하고, 다만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설일 뿐인 거죠. 가설을 세워서 조직 내부든 외부든 그것을 시도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개선을 하는 거죠.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보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애자일 조직으로서 시장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조직 내부를 대상으로도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조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개선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한 위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추천드릴 만한 책 중에 하나가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 이제 아담 그랜트가 Think Again이라는 책을 출간했죠. 그분의 그러니까 뭐 그 책의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게보다 우리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뭘 모르는 건지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메타인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장 마인드셋은 나의 현 위치를 안다. 내가 전략과 프로세스를 궁극적으로 잘 관리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조직과 리더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메타인지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건 단지 교육의 힘으로 혹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힘으로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이 모두의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목적과 철학 그리고 너칭 그리고 이런 끊임없이 돌아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과학적인 실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메타인지에 대한 애티튜드가 우리가 조직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을 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그래서 뭐 뒷부분에 이제 이 각각의 내용들을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보다는 뭐 남은 뭐 1, 20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의견 및 제안을 주시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내용 많이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우리 이제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 그 질문이 있으시면요, 그 왼쪽에 음소거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정수라고 합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예, 그 상효 이사님, 그 성함이 아까 이재형. 형님, 네, 제 예, 본명이 이재형이고요. 사실 예, 이제 예. 상용이세라는 필명으로 뭐 이런 아, 기고나 뭐 지필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 둘 중 아무 이름 편하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네. 그, 얼굴 한번 좀 정말,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좀 얼굴이요? 곤란하나요? 네네네네. 예, 예. 이렇게 잠시만 제가 이거를 생겼고요. 그러면 끄고 예. 제가 지금 쓰신 그 네이키드 애자일을
우리 차기호 박사님께 들었나? 하여튼 소개받고 봤는데 정말 제가 궁금했던 애자일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애자일 교육이나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비잉 애자일에서 그 궁금했던 사항들, 그다음에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는 책이라 정말 좋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는 책에 없었던 새로운 시각들을 또 한번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만 드리고 싶어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실제 우리 이재영님께서 네네. 실제 애자일을 아까 인사 쪽에 계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네. 애자일 어떤 사상을 컨설팅 개념으로 이렇게 조직 컨설팅,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차원에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주로 어떤 쪽으로 이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제 직무 자체가 조직 인사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제 어니스트 펀드라는 회사에서 뭐 애자일 전환을 이루는데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거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바꿀 거고 뭐 그런 이제 거시적인 부분부터, 그럼 조직을 그렇게 바꿨을 때 이런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사실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될 거고, 뭐 예. 당연히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매 감에 있어서 그게 스크럼이 됐든 어떤 뭐 애자일에 필요한 뭐 도구적인 측면이 됐든 그런 뭐 어떤 뭐 도구를 어떻게 이제 뭐 사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부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앞단에서 조직 설계를 하고 조직 구성을 하고 그런 마인드셋을 소개하고 일하는 방식 차원에서 가이드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메인으로 하는 역할인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 애자일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애자일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어떤 도구를 쓸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간접적인 서포트 지원 혹은 이제 그런 자문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실제 이제 해당 조직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때로는 이제 실제 조직이냐 자력으로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외부에서 또 그런 전문가분들을, 당연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분을 모셔서 그 디테일에 대한 이제 방법론들이나 도구들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뭔가 같이 퍼실리테이팅을 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안에서의 이제 역할인 것 같고요. 이제 뭐 회사 밖에서 종종 이런 컨설팅 요청을 받거나 뭐 그런 뭐 요청을 받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제가 조직 인사 관점에서의 그런 애자일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구조나 그런 뭐 문화나 그런 철학 자체를 좀 어떻게 내재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뭐 전략적인 부분들을 뭐 자문하거나 혹은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요즘에 예. 제가 한 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하십시오. 요즘에 기업에서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회사는 어떤 방법, 도구, 기법적인 측면에서 애자일을 이해하고 그걸 먼저 적용하려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그냥 약간 정신교육 형태로 또 대기업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호 형태로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애자일 조직 민첩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고 실제 구체적인 액션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행도 중요하지만 윗선의 그 경영진 레벨의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 그리고 조직 문화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어떤 평가나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재영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네. 아까 밸런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어떤 쪽으로 어떤 스텝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무난하게 진전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조직 상황이나 기존의 문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또 산업별로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그 전통적인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애자일 전환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이 최고 경영진부터 온전히 이거를 제대로 습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대기업에 강연을 가더라도 약간의 한계점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약간 이런 접근이 있는 거죠. 야, 요즘 그러니까 약간 유행으로서 애자일을 네, 받아들이는 맞아요. 예. 기업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요즘 핫한 게 뭐야?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경영자분은 실제 애자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철학이나 방법이나 이런 디테일들을 고민하진 않으시고 그냥 유행하니까 해가 되면 이제 밑에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담 조직 뭐 이렇게 TF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TF의 한계는 그 TF만 머리를 쓰고 나머지는 사실 저것도 저러다가 또 그만하겠지라는 배타적인 감정 및 제대로 이제 예.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유일하게 그래도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 애자일 전환을 어, 되게 진정성 있게 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이제 오렌지 라이프라는 회사인데 아, 예. 네, 오렌지 라이프 케이스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CEO가 명확하게 애자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임원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그런 애자일을 공부하고 이제 어.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냐라고 이제 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임원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임원들이 또 안 바뀌는데 팀원들이 어떻게 바뀌겠냐라는 이제 사고관념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우선순위 중에서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뭐 당연히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이 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권력이 탈집정화를 시키더라도 권력이 내가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 권력을 남에게 주는 행위가 분명히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최고 경영진이 명확하게 애자일의 필요성과 중요성, 나아가서는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어, 근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경영진 차원에서는 사실 디테일한 뭐 스크럼을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겠죠. 예, 근데 예. 이런 그렇죠. 거시적인 측면들을 적어도 이해하시고 추진하셔야 실질적인 의미의 애자일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예. 그 아, 예. 예. 아,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 보통 그 애자일 전환할 때 이제 그 위에 경영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듣고 주변에서 어떤 회사가 또는 언론 매체에서 뭐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대기업에서 한다더라.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마음속에는 X 이론과 테일러리즘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는 아, 저 사람 저 뭐 사장님 또 저러네. 그리고 흉내만 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몇 달 이렇게 해보다가 그냥 다시 이제 위에서 얘기 안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깨려면 위에서부터 바꿔나가는데 위에서는 그냥 진짜 하나의 뭔가 도구로 생각을 하지 진정한 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그 어떤 마음, 스스로의 변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 결국 밑에서는 흉내만 내거나 또는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위에서 이 평가나 피드백이 그 애자일하고 반하고 뭐 테일러리즘 성격인 평가나 뭐 KPI 같은 걸로 그냥 막 실패했을 때 작살내버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하여튼 느꼈던 거 그다음에 그동안 또 경험했던 것들을 이걸로 통해서 또 다른 또 관점에서 이제 C레벨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설득하기 위한 좋은 키워드나 이런 생각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경험으로 그 이제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이제 성공한 요인과 이제 실패 요인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전문가의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영진한테 쉽게 그 애자일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득할 수 있는지 혹시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가 가능할까요? 노하우는 참 저도 이게 그냥 엄청난 고민이고 화두인 것 같으니까 왜냐면 어, 그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 애자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메타인지가 중요하려면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영자 분들은 제가 또 만나보면 뭐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감이 되게 넘치시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과거 그 성공에 대한 그 개념들이 이 마음속에 꽉 차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단어만 툭툭 몇 개 던지면 일단은 그걸 더 똑똑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런데 일단 안다고 생각하세요. 음, 뭐 단어 네다섯 개가 연결되면 나 그거 알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뭐 이게 소크라테스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행동 인지과학자들이 제일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경영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방법은 모르는 거는 모르시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어떤 것들을 모르시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을 여는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인하우스에서 조직을 총괄하다 보니까 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음, 그 시간을 되게 길게 잡고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안다고 하면 뭐 아시는군요 이렇게 박수 쳐주리다가 정작 그 지점에 있어서 분명히 회사에서 그렇게 몰라서 발생되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랬을 때는 또뭐 거봐 너 몰랐잖아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뭐 아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같이 배웠다. 이거는 좀 아, 네.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꽉 차 있는 이 에고를 조금 비집고 들어가서 계속 두드리는 작업들을 인하우스 안에서는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 사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뭐 사실 불러주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그 내부에서 못하는 말을 좀 더 강하게 직설적으로 진정성 있게 해드리는 것을 또 바라셔서 그럴 때는 좀 더 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음, 예, 하여튼 뭐 좋은 노하우까지 이게 같이 공유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참석해 주신 뭐 이석주 교수님이나 우리 박영민 회장님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뭐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또 다음번 우리 또 애지알 포럼 할 때 또 우리 또 더 좋은 분으로 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애지알 설득은 아닐 포럼이 텐데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우리 쓰신 뭐 우리 그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 협회 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포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네, 예, 저희 이제 오늘 저 정리 좀 해주시죠. 네네. 오늘 제 협회 통합 제 58회 월간 세미나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자일 포럼 제7회 에자일 포럼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지금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간간히 몇 분 좀 보이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한 18분까지 들어오셨다가 지금 16분으로 줄었는데
아무튼 계속 거의 그 한 달에 2번 정도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다 참여를 좀 해주시면 많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재영님을 모시고 네이키드 에자일 좋은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그 관련 세미나 자료가 입수되면 그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뒤에 또 필요하시면 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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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이재영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네, 뵙기를 좀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재용이 정말,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